네, 깨부책 학당입니다. 오늘 모신 분,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음악 부문이지요. 최우수 예술가로 선정되고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클래식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오신 동문입니다. 서울고등학교 재학 중 문교부 주최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에 입상, 서울물리과대학 미학과 재학 시에 국립교향악단과 협연을 했습니다. 또 뭐 그때 당시에도 벌써 독주회를 2차례씩이나 여신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요. 24회 전 예술의 전당 사장이신 우리 김용배 동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제 조심조심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네. 건강한 상태입니다. 예. 네. 우리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떻게 불러야 될지 참 아무렇게나 그냥 예. 뭐 편하실 대로. 아니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셨어요? 예, 뭐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훌륭하시고 억척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시켰는데 넌 이건 전공은 아니다. 네, 전공은 아니고 단지 이제 네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건 피아노라는 악기를 치면 얼마나 멋있는 남자가 되겠느냐.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입시 때는 다 쉬었죠. 국민학교 뭐 초등학교 6학년 네, 때도 네. 이제 입시 때문에 쉬었고 뭐 이런 식으로 노는 기간이 많았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전공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했는데도 어머님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님한테 데려가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참 싫으셨을 거예요. 얘는 음악 전공 안 할 건데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하여간 그래서 지쳐도 아주 좋았고 그 바람에 나중에 제가 고2 때 음악을 하겠다고 결심을 그때 했었는데 그때 뭐 네. 다 누구나 다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음악을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고 또 제대로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렇지만 시작은 그냥 음악가로서 시작은 절대 아니었죠. 그래서 음대를 진학 안 하시고 서울대 미학과 철학이거든요, 사실. 네, 그 당시에는 철학과의 미학 전공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미학과로 분리가 되었지만 그때 전 문과였기 때문에 법대 아니면 상대에 갈 거라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고2 말쯤부터 정말 음악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네. 정말 뭐 그러니까 어머님으로서는 참 기가 막히죠. 공부하라는 애가 매일 음악만 듣고 있고 피아노 앞에만 앉아 있고. 예. 그래서 고3 되면서 어머니가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게 오디오가 들어있는 장을 잠그시고 오. 피아노도 잠그시고. 네. 그러니까 전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뭐 또 사실 그때 음대 가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예. 뭐 분위기도 그랬고 또 서울고등학교의 분위기도 그랬고.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학은 음대를 아니고 다른 데를 가지만 이제 법상대는 가고 싶지 않고 뭔가 이제 내가 졸업을 해도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고 이렇게 보니까 미학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연주자 출신의 첫 예술의 전당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사실 뭐 그것만 가지고도 얘기거리가 수없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재임 중에 사장이라면 이제 그 결정권자 아닙니까? 네. 행정적인 어떤 네. 일에 네.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정말 대학에만 있다가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직함을 가지다 보니까 정말 처음엔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하는 생활이 저로서는 처음이었고 방학도 없는 생활도 처음이었고 참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제가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여할 거는 있겠다 해서 그 일을 시작했었는데 일단 저변 확대가 제일 중요했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리고 연주자가 가장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청중을 이게 음악이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청중의 힘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중의 저변 확대를 생각했죠. 그래서 예술가의 제대로 된 대우 또 청중 저변 확대 이 두 가지를 주안을 뒀던 것 같습니다. 네. 현실은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공연, 네. 레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우, 이거 그 계통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연극의 3대 요소가 네. 무대, 희곡, 그리고 전 배운 줄 알았더니 관객이더라고요. 네. 참 이상했어요. 아, 그래, 뭐, 관객이 있어야 돈을 벌 테니까 그렇겠지라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연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관객의 그 반응, 그러니까 뭐 웃고 뭐 박수 치고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이 반응이 있거든요. 네네네. 요게 따라서 자기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청중이 무심한 거하고 이렇게 정말 긴장해서 보는 것과 다르니까 그 관객에서 주고 받는 이게 굉장히 달라져요. 실제로 연주하다 보면 관객이 조용한데도 제 연주의 그 해석이 순간 바뀔 때도 있어요. 아, 이걸 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그 느껴지거든요. 느낌이 오죠. 네. 그러니까 영국도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비대면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만 무대 예술에서의 관객이 없다는 것은 참 죽은 공간에서 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래서 분명히 관객이 있을 때보다 연주가 덜 신납니다. 네. 덜 신나고 물론 뭐 좋은 연주는 결국 좋은 연주를 하게 되겠지만 그 관객이 직접 그 장소에서 보고 같이 숨 쉬고 그런 것을 놓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시대가 참 안타깝죠. 네. 더군다나 이제 역발상의 대가이신데. 그건 아닙니다만. 제가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네. 드리냐면 이제 아침 음악회를 열죠. 네, 네. 그뭐 오전 공연. 네, 네. 사실 그게 클래식 붐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딱딱하다고 클래식을 생각하는 거를 네. 이제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정말 제가 아침 음악회를 기획한 거가 최초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 뭐 외국에도 그런 게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선배님들이 한번 시도했고 90년대에도 시도를 했는데요. 네. 그게 오래 가질 못했어요. 다들 1회 또는 2회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보고서는 아, 이런 음악회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전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침엔 공간이 죽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공간, 그건 뭐 어차피 죽어 있는 공간. 예. 그래서 아침에 한번 음악회를 해보자. 왜냐면 그 저녁 때 음악회를 오기 힘든 노약자나 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가정주부 또 여러 가지 뭐 일의 그 사이클 때문에 음악회를 못 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저녁 네. 시간에. 이런 분들도 음악회를 향유할 수 있게 아침에 뭐 공간은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 음악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첫 회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2회부터는 네. 그 2,500석이 계속 매진되는 그런 정말 예상 외의 그 성공이라고 할까요? 그걸 거뒀어요. 그 관객 동원 면에서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음악회에서의 그 컨셉은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해서 클래식이 어려운 건 아니구나. 네. 사실 우리가 클래식이라는 게 좋다는 건 아는데요. 그냥 좀 무서워하죠. 그리고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렵고 실제로 라디오를 듣다가 좋은 곡이 나와서 이 곡의 제목이 뭔가 이렇게 들어보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번호 15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그럼 나 이게 못 듣겠다. 뭐 이런 제목이 너무 기니까 무슨 뭐 여행을 떠나요. 뭐 멍해 뭐 이런 제목이 아니라 그런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질리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관객이 음악을 진정으로 좋아하게 되고 아, 흥미있네라고 하면 그게 저녁 관객으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음악회 끝나고 그 전당 로비에 CD 네.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부들이 음악에서 연주되는 곡을 듣고 아들한테 들려준다 그러면서 CD를 많이 사간대요. 그러니까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 아, 좋은 이게 일이죠. 네, 그래서 시작하기를 참 잘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지금 제가 전당에서 그 시작한 지가 17년인데요. 아직도 뭐 정말 전국에서 예. 오전 음악회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뭐 정말 기쁘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연주가들에게는 그만큼 또 무대가 생기는 거니까 연주자들은 연주자들대로 좋고. 네. 네. 연주자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뭐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서 네. 역할 그동안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선배님은 연주자신데 네, 기본적으로 피아니스트죠. 그렇죠. 네, 한 곡 소화하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실 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어떤 곡을 이제 접하건 어렸을 때부터의 연습이 꾸준히 쌓였기 때문에 네, 이제 네.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적합한 어떤 근육도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머리에서 이제 그 곡을 어떻게 해석하고 외워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제 뭐 몇십 년을 훈련한 거니까, 네. 몇십 년 훈련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제가 기약하는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참 너희들은 직업을 나쁜 직업을 택했다. 다른 직업은 어렸을 때는 막 고생을 하지만 조금 가면 관리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는 입으로만 네네. 하고 얘기하고 잘 방향을 잡아서 지적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어리나 나이가 드나 연습 시간은 똑같다. 네네. 뭐 나이가 든다고 비서한테 나 대신 연습하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자기가 해달라고 할 수 네, 없고. 대신에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연습해야 되고 실제로는 똑같은 시간이라 더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40대, 50대 되면서 근육도 좀 퇴화하고 네. 머리 외우는 것도 좀 줄어들고 또 생각하는 게 많아지니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보다 연습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면서 쉬워져야지 좋은 직업인데 네. 나이 들어도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더 무서워지니까 후배들한테 장난을 얘기죠. 우리 참 직업은 참 나쁜 직업을 택했다라고 하죠. 아까 얘기하신 그 연습 너희들 직업 네네. 이 얘기와 네. 지금 이제 선배님 스스로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100% 준비는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왜냐면 저희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올라가면 예. 50%밖에 못 해요. 그럼 뭐 저도 그렇고 제 후배들도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반도 못 했어요. 이런. 그러면 그 개념은 없지만 그러면 200% 연습하면 되지. 네. 200% 연습하면 되지. 그럼 뭐 200%라는 개념이 없지만 200% 연습하면 되지. 그러니까 모든 정말 연습을 충분에 네. 거쳐서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농구를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볼을 이렇게 올렸다가 한 번은 좀 짧고 한 번은 길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쾌감이 굉장하죠. 예, 예. 근데 그거 딱 한 번 들어가면 나 농구 마스터했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부터 이제 100번 쓰면 100번 다 들어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스포츠도 그렇고 기악도 그렇고 지루함과 싸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곡을 처음에 손대서 완성하는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재밌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발전할 거란 게 있는데 그다음에 딱 그 공 한번 딱 였을 때 그 상태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연습이 정말 미칩니다. 네. 정말 지루하거든요. 계속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생각. 한 부분을 뭐 한 페이지짜리를 한 100번 친다 그러면 사실 100번 치는 게 너무 지루하거든요. 지루하면 전 그때 고등학교 때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우리 반 애가 60명들이었으니까
1번부터 60번까지를 생각하면서 요건 얘가 치는 거야. 아, 요 다음에 얘가 재밌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네. 고등학교 친구들을 중학교 친구들 만나면 너 몇 번이었지 그러면 그 걔가 저한테 너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 나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면 저는 사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기억하는 거지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닌데 그걸로써 제가 그 지루함을 떨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네. 새로운 아이디어 네, 이런 것을 이제 저는 뭐 음악인은 아닙니다만 네, 네. 그렇구나라는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 근육 얘기도 참 네. 적소해 해주셨는데 네. 진짜 기악은 근육인 것 같아요. 저도 악기를 네. 하나 좀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네, 네. 했는데 근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데요. 네. 그게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만큼 늘었다는 걸 발견해요. 득도 하는 어느 날. 또 이렇게 가다가 네. 또 오늘 이렇게 네.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루하시더라도 혹시 만약에 아직도 악기를 하신다면 네. 참 있다 보면 어느 날 팍 기분이 좋은 날이 오실 겁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선배님께서는 그 개교 70주년 네네. 그 경희공 음악회 네. 그때 이제 제가 사회를 봐서 그렇죠. 너무나 이제 그 장면이 눈에 선한데요. 거기서도 연주를 하셨고 네. 매년 인왕음악제 예.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셔서 우리 동문들에게 큰 음악하는 동문들에게 아유, 네.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글쎄 이제 코로나로 해서 작년에 중단은 됐는데요. 심사 기준이 어떤 심사 기준이시고 네. 이게 두 개의 질문이 가장 나쁜 질문인데 아마추어들 우리 동문들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아니요, 뭐 네. 심사 기준이라는 건 사실 뭐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드리겠습니까? 그냥 정말 좋은 사람이 1등이죠. 제가 제일 이 사람 정말 좋구나 하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관객이 들었을 때도 제일 네. 좋은 사람. 예술이라는 게 누구한테 좋게 들리는 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정말 이 서울고등학교가 예술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학교라는 걸 네. 느꼈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사실 입시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도 서울고등학교는 뭔가 여유가 있는 여유를 줬어요. 네. 합창반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고 밴드반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선생님들께서 너희도 공부해야지 못하러 밴드반 가는 이런 얘기도 안 하셨고 그래서 어떤 그리고 또 캠퍼스가 얼마나 네, 낭만적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가지는 어떤 예술가다움 그런 게 지금 봐도 선배님들이 인왕음악제에서 이렇게 와서 연주나 노래를 하시는 거 보면 그 영향이 있구나. 감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경희궁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학교가 숲이 많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뱀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근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 뭔가 혼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제 친구들이나 선배 네. 또 뭐 그림을 그 숲속에서 혼자 앉아서 네. 아니면 트럼펫을 들고 나가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럼요. 아주 낭만적이었죠. 네.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전달, 나눔, 기회라는 단어를 무척 많이 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음악가로서 갖춰야 될 덕목 이걸까요? 전달, 나눔, 기회? 제가 연주자로서 제일 제자들이나 후배들한테 강조하는 게 네. 연주가 끝나고서는 그 사람 참 연주 좋았다고 기억되지 말고 네. 그 연주가 네가 베토벤을 만약에 쳤는데 사람들이 베토벤 정말 좋은 작곡가네라는 것을 느끼면 그게 최고의 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연주자가 속된 말로 까불면 안 되거든요. 자기 막 앞서서 내가 이것도 되거든. 내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되거든. 뭐 이러고 내 음악은 이렇게 특별하거든.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 음악이 벌써 감동이 덜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몇백 년을 갖다가 남아온 그런 거장들의 작품을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네. 그러니까 미술이나 문학은 그대로 우리가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남긴 걸 그대로 감상할 수가 있는데 음악은 악보를 보고서는 네. 그냥 이거 베토벤 운명 악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와 좋네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꼭 연주라는 단계를 하나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 연주가라는 사람은 그 악보에 있는 것을 물론 자기의 개성도 조금은 들어가야지 되지만 이건 곡 해석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렇죠. 해석이죠.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만 약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작곡가가 악보에 써놓은 것은 그대로 적확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임무거든요. 네. 그래서 연주가가 안 나타나고 그 작곡가가 좋다고 느끼면 그래서 저도 연주를 끝나면 사람들이 오늘 연주 잘했어 하는 얘기보다는 야, 이 곡 좋더라 이 얘기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내가 정확하게 전달했구나.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전달이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고 위대한 정말 마스터피스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술을 또 대작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는 교수님의 서울고 시절로 한번. 아, 네. 회상을 하시면은 네. 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있지요. 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서울중고등학교 6년을 다닌 네.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럽습니다. 예. 네. 그래서 66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사실 뭐 중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반에서 1등 반장했던 애는 뭐 전원이다 그렇고 네, 네, 거의 다. 예, 그리고 뭐 전교회장 뭐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때. 예. 네. 그러니까 와, 이게 굉장하구나. 그러고서 그때는 이제 학기말고사 전에 매월말 월말고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3월말고사를 보는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반 이상은 해야지 절반 안에는 들어야지 하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5등 안에 들었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네. 갑자기 이제 좀 자신감을 떠난 자만감, 야, 이거 별거 아니네. 네. 그리고 4월 달에 조금 느슨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4월 달에 바로 성적이 42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전직하. 네,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초등학교 때는 공부해도 1등, 공부 안 해도 1등이었는데 네. 이게 무서운 학교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거 자체가 참 좋았고요. 그리고 저 중학교 때 선배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선배가 저 중학교 때 뭐 정말 어릴 때인데 그 선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분이 30대 중반이니까 3회, 4회 정도 되는 선배인 것 그때 같아요. 30대 중반이었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미국에서 그 유명한 과학자셨는데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간절하게 원할 때 그것을 준비하면 늦는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얘기가 좋았어요. 자기는 그냥 영어를 열심히 했고 영어가 좋아서 열심히 네, 했는데 네. 딱 기회가 오니까 영어를 잘해서 자기가 선발이 됐고 미국 가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어렸을 때지만 그 체육관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봤지만 이게 기회가 오면 늦는구나. 네. 미리 해놔야겠다. 미리 뭐 모든 것을 준비하면 기회가 올 때 잡는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그게 참 기억이 남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1 때 그 엘리트들 집단의 쇼크 예. 이게 아주 컸죠. 발전하게 된 동기 아닐까요? 예. 예. 그리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서울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게 예. 정말 저한테는 자부심이고 그리고 저는 가만히 저를 뭐 이 방송을 보시면 선배님도 많아서 외람되지만 이렇게 거의 이제 70 가까이 살면서 제가 정말 노력한 것만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참 행복한 게 노력한 만큼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운 좋게 노력한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 인생의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답 받을 수 있었던 요소, 장소마다 서울고등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얻는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네. 좋은 선배님 만났고
좋은 후배님들이 밑을 받쳐줬고 그래서 서울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면 서울중고등학교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막막하지요.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에게 서울고등학교는 인생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과분하게 뭘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노력은 요거밖에 안 했는데 받은 거 보면 또 그래서 서울고등학교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흐트러지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기준도 됐고요. 예. 그다음에 굉장히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그 잡아준 예. 저의 뭐 인생이죠. 예. 지금 이제 서울고등학교 시절도 회상하시고 나에게 서울고등학교는 어떤 의미라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음악을 전공하고 네. 또 예술가를 꿈꾸는 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또 그렇죠. 서고등학교에는 특별히 또 네. 다른 학교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님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직업 선택을 할 때, 네. 뭐 중고등학교 때가 바로 그 고민을 할 때죠. 직업 선택할 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네, 좋아하는 것을 하면 노력을 훨씬 쉽게 더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느냐를 보고 물론 뭐 얼토당토하는 키가 165밖에 안 되는데 농구 선수를 하겠다 이거는 그거는 그냥 요즘에는 네,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특수 직업에 특수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인생이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성공도 따라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가 네. 90%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얼마큼 잘할 수 있을지 한 10%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오래도록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연주를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댁에서? 연습을 뭐 나이가 드니까 더 해야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면 정말 이제 그 나이가 드니까 잊어먹기도 잘 잊어먹고 어렸을 때는 막 외웠던 곡들이 생각이 네, 안 네. 나고 그래서 계속 누워서도 머리 연습을 하고요. 네. 또 연습 물론 해야 되고요. 음. 그래서 뭐 옛날처럼 뭐 한 달에 너댓 번씩 연주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한 번 연주하면 아직도 저 사람이 가지는 않았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그렇게 하신다면 만약에 네. 어디 선배님이 이제 놀러 쉬러 가셨을 때 네네. 거기 장소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누가 부추겨서 네. 앉아서 연주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도 바로 일어나서서 그 피아노 앞에 앉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건 번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룹만 있는 예. 공간이라면 물론 다른 사람 있는데 막 제가 나가서 막 치는 거는 실례겠죠. 그 사람 네. 거기에 저 정확함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앉아 있으니까 저 우리끼리 있는데 피아노가 있다 그러면 물론 해야죠. 네, 물론 해야죠.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부단한 노력을 여태까지 해오셨고 또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게 저에게는 무한한 기쁨입니다. 동문들도 그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족적을 남기신 김영배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진솔한 얘기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클래식에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깨부책 학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